안녕하세요, 얄코입니다. 미치도끼 미토예요. 저는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서 어려운 코딩 관련 개념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런에서 지식 공유자로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강의를 만들어 왔고요. 이와 같은 책들을 집필하는 작가로서도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강의는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이에요. 25가지 디자인 패턴들을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쉽고도 명료하게 이해시켜 드릴 것입니다. 객체지향의 개념 설명과 솔리드 원칙, 그리고 첫 5개의 패턴들은 인프런의 미리 보기 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20개의 패턴들은 인프런 강의 구매를 통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불하신 비용이 결코 아깝지 않도록 정성 들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셨다면 여러분의 실력과 내공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디자인 패턴을 배우는 것은 주짓수 기술들을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철권이나 스파 콤보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호신술이나 주짓수 기술 시연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컨텐츠들을 주의 깊게 시청해보면 인체의 관절, 지렛대 원리, 무게중심 등 다양한 특성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체의 구조와 역학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보며 평생 사용해왔지만 내 몸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우리의 몸만큼은 아니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단순히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상속, 다형성, 캡슐화 같은 개념들을 배우면서도 이를 실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혼자 생각해내기 어려워요. 때문에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를 배우고서도 이를 활용할 줄 몰라서 사실상 절차지향 언어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은 주짓수 대가들이 수많은 실전 경험과 연구를 통해 기술들을 만든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지식입니다. 이 패턴들은 수십 년간 쌓인 실전 사례들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객체지향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고칠 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디자인 패턴을 배우면 객체지향 언어의 기능들을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객체지향 언어답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드를 더 깔끔하고 유지보수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고 팀 내 협업에서도 더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얄코의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는 영상들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그와 연관된 여러 개념들, 그리고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주차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C나 어셈블리 등 소수를 제외한 오늘날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모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과 기능을 포함하고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택하든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 불리는 산을 초반에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객체지향은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비유만을 통해 객체지향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이며 왜 그것이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 객체지향에 대해 배우신 분들, 그리고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이 영상의 설명을 통해 객체지향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 다시금 어쩌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객체지향은 현실의 어떤 것과 대응되어 비교될 수 없는 복잡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 보시게 될 것은 객체지향의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중세의 성을 쌓는 일에 비유하겠습니다. 개발자는 성주고 그는 인부들에게 내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해 성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명령 문서가 프로그래밍 코드고 건축에 동원될 인부들은 컴퓨터의 자원이에요. 프로그래밍 코드에는 인부들에게 어떤 지시들을 내릴 것인가가 작성되는 겁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인부들에게 내릴 명령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숲에 가서 나무를 베어내, 베어낸 나무들을 목재로 다듬어 그 목재들로 대대보를 만들어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거기에 물을 붓고 섞어서 회번죽을 만들어 이 공간에 회번죽을 사용해서 돌들을 쌓아, 이런 식으로 모든 지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내려주는 거죠. 이런 지시사항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비슷한 내용이 수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한 코드는 매우 장황하고 중복이 많아 비효율적이며 이후 이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정 단위의 작업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의 지시는 목재 부품 만들기, make wooden component로, 다음 3 지시는 석재 쌓기, lay stone으로 묶을 수 있죠. 프로그래밍에서 이처럼 반복 가능한 작업들을 묶은 단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수학 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함수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 이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단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만든 함수들을 필요한 만큼 재사용하여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인부들에게 자, 지금부터 목재 부품 만들기를 해, 이번에는 석재 쌓기를 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 함수는 C와 같이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언어에서도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해당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함수를 사용하여 코드의 재사용성과 효율성을 높였지만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지면 이것으로는 코드의 복잡성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역할들을 정의할 거예요. 이 역할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라 불립니다. 성을 건축하는 작업에는 이처럼 목수, 석공, 대장장이, 기술자와 같은 클래스가 동원됩니다. 말하자면 직업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를 이 영상에서는 클래스 그리고 역할이라는 말로 부를 겁니다. 클래스에는 이 역할을 맡은 인부들이 저마다 가질 데이터와 그들이 구사할 수 있는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속성, 프로퍼티 또는 필드라고 불러요. 이 영상에서는 속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속성은 이 역할을 맡은 인부들 각각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속한 함수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 인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예를 들어 이 목수란 역할에는 목수가 사용하는 도구와 그 도구들을 만들어주는 전담 대장장이가 속성으로, 그리고 목수가 하는 일, 즉 목재 부품 만들기가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메소드입니다. 각 역할을 맡은 인부들은 이 행동을 취할 책임을 갖게 되죠. 속성들은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일 뿐이에요. 석공들에게는 석재를 쌓는 책임, 대장장이들에게는 도구들을 만드는 책임, 기술자들에게는 설계 시공을 하는 책임이 메소드라 불리는 함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성을 건축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역할들과 그것들 각각의 책임을 먼저 설계하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부들에게 너는 목수 1, 너는 목수 2야, 너는 석공이야, 너희는 모두 대장장이야,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배정한 다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인부들을 통솔해서 성을 쌓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그냥 명령들을 내려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이처럼 역할부터 정한 뒤 인부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이 훨씬 체계적이고 관리가 용이한 방법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코드는 보통 이와 같이 각 클래스별로 모듈화, 즉 클래스란 단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을 수정할 일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클래스만 찾아 수정할 수 있고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복수 클래스를 갖다가 나중에 집이나 다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에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우리가 클래스라 부르는 이 역할을 배정받은 인부들을 인스턴스 또는 객체라고 부릅니다. 이 객체들은 자신의 역할대로 부여받은 속성들과 메소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덩어리예요. 객체에 이런 데이터들이 담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객체를 데이터를 넣는 주머니 같은 것으로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중요한 건 이 메소드, 즉 책임입니다. 객체는 일정한 메모리 자원에 클래스, 즉 역할이 부여되어 책임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결과인 거예요. 아직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셔도 좋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대략 어떤 식으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왜 보다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또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 영상들까지 보실 분들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객체지향의 여러 개념들을 보다 쉽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모르겠더라도 일단은 부담없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코드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였는지 쉽게 아시게 될 거예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캡슐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들은 보통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클래스와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내죠. 예를 들어 목수 객체들은 이와 같이 속성으로서 지정된 전담 대장장이 객체를 갖고 있고, 이 대장장이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각자가 사용할 도구들을 주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수 객체는 대장장이 객체가 이 도구 제작 forge tool이란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는 관심을 갖거나 참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속성들과 메소드 앞에 보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와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이처럼 마이너스로 표시된 항목들은 프라이빗한 상태로 외부로부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의 객체가 이 데이터를 읽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대장장이가 어느 온도의 불을 사용하고 어떤 모드를 사용하는지는 절대 다른 누군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수는 단지 대장장이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문하고 대장장이는 자기 방식대로 이를 만들어 건네줄 뿐입니다. 이처럼 각 클래스가 자기가 맡은 책임에만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는 보통 특정 메소드만을 외부에 공개해서 이를 다른 클래스와의 소통 창구로 삼아요. 목수 클래스의 코드를 작성할 때 개발자는 대장장이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고려할 필요 없이 대장장이가 외부로 공개한 이 forge tool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장장이 클래스가 forge tool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이 이후 어떻게 바뀌든 다른 클래스의 객체가 이를 호출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외부 요소들은 공개된 이 메소드를 통해 작업의 결과물만을 받아갈 뿐인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클래스들이 서로의 내부 사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수 있게 될 때 코드가 얼마나 얽히고 설키게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캡슐화를 하는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상속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이 복잡해지고 방대해질수록 이에 필요한 역할의 종류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일반 목수들처럼 목재 부품만 만들어낼 뿐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여 목재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는 건설 목수가 있을 수 있죠. 역시 일반 석공이 할 수 있는 일에 더하여 돌로 조각을 할 수 있는 석조 조각가, 일반 석재 대신 벽돌을 쌓는 벽돌공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목수와 석공을 정의한 것처럼 각각 별개의 클래스로 정의하면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가 장황해진다는 점이에요. 건설 목수 클래스는 기존 목수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에 자신의 메소드를 더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복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파생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이를 하나하나 다시 작성해 주어야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고, 이후 공통 기능에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이를 역시 일일이 다 적용해 주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공통 분모를 가진 이 클래스들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성들과 메소드들을 공유하는 클래스들이지만 이러한 공통점이 프로그래밍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해요. 여기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상속이란 개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에게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건설 목수 클래스가 목수 클래스로부터 확장하도록 설정하면 자식 클래스인 건설 목수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인 목수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받게 돼요. 개발자는 이 관계를 설정한 다음 건설 목수 클래스가 추가로 가질 속성이나 메소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코드의 양이 훨씬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석공 클래스로부터는 석조 조각가 클래스와 벽돌공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석조 조각가 클래스 역시 석공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속성과 메소드에 더하여 자신만의 추가적인 메소드를 갖고 있죠. 한편 오른쪽의 벽돌공은 또 다른 방식으로 부모의 메소드를 상속받습니다. 벽돌공은 레이스톤 메소드를 부모 클래스가 전수해준 대로 실행하지 않아요. 석공 클래스의 객체는 레이스톤 메소드를 실행하면 그냥 돌을 쌓지만 벽돌공 객체에서 레이스톤을 실행하면 클래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벽돌을 쌓습니다. 이처럼 특정 메소드를 다른 방식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자식 클래스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의 메소드를 자식의 방식으로 덮어 씌우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특정 속성이나 메소드를 추가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특정 메소드의 실행 방식을 수정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도 가능하죠. 상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지 중복 제거를 통해 코드량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서로 다른 클래스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 목수는 부모인 목수의, 그리고 석조 조각가와 벽돌공은 역시 그들의 부모인 석공의 한 종류가 돼요.
이는 목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건설 목수도 들어갈 수 있고, 석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석조 조각사와 벽돌공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석공의 객체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배열이나 리스트에는 석조 조각사와 벽돌공의 객체들도 담길 수 있어요. 즉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들을 한데 묶는 카테고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특정 자리에 어떤 클래스들이 들어가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카테고리가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이 기술자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는 그 자체로 인스턴스, 즉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포유류 또는 파충류라고만 부르는 동물이 없는 것처럼 단지 기술자라는 추상적인 역할을 인부들에게 부여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구체적이어야 하죠. 이 클래스에는 설계 시공이라는 메소드가 있지만 이름만 있을 뿐 이게 뭘 하는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배수 기술자, 방어시설 기술자 클래스는 이 기술자 추상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입니다. 인부들은 이 구체화된 자식 클래스의 객체로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수 기술자가 될 수도, 방어시설 기술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기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 메소드가 뭘 하는지는 자식 클래스 대에서 결정됩니다. 배수 기술자는 수로 시설을 구축하고, 방어시설 기술자는 방어용 무기들을 제작하죠. 추상 클래스인 기술자 클래스의 역할은 이 자식들을 한데 묶는 카테고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기술자가 들어갈 자리로 정의된 자리에는 배수 기술자도 방어시설 기술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에서 기술자에게 설계 시공을 시킨다는 코드를 작성했을 때 그 기술자의 자리에 배수 기술자를 임명하면 수로가 구축되고, 방어시설 기술자를 임명하면 방어시설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기술자의 자식 클래스들은 반드시 설계 시공이라는 메소드를 물려받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서로 다른 클래스를 한 카테고리로 묶고 같은 이름에 책임을 부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스위프트 등의 언어에서는 프로토콜이라고 불리고, 파이썬이나 루비처럼 이것이 없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고와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언어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제 객체 지향 영상들에서는 자바의 그것과 같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서로 완전히 다른 부모에게 속한 클래스들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마치 가문의 이름처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면 인터페이스는 학위나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혈통에 상관없이 부여받을 수 있죠. 박쥐, 날치, 비둘기는 각각 포유류, 어류, 조류로서 서로 다른 클래스의 자식들이지만 모두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날짐승이란 인터페이스를 적용받은 거예요. 마차 운전수, 웨건 드라이브라는 인터페이스는 마차를 이용해 자재들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인터페이스도 그 자체로 객체를 만들지는 못해요. 마차 운전수라는 직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목수, 벽돌공, 그리고 방어시설 기술자는 업무상 마차로 자재들을 운반할 필요가 있어요. 때문에 이 클래스들의 마차 운전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직업들의 필수 자격증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네 클래스는 반드시 이 자재들을 운반이라는 메소드를 나름의 방식대로 구현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건설 목수의 경우는 목수로부터 물려받은 속성과 메소드, 그리고 자신의 메소드에 더하여 마차 운전수 인터페이스의 메소드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마차 운전수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하게 됩니다. 마차 운전수 전용으로 만든 배열 등의 자료 구조, 마차 운전수를 4개 변수로 갖는 함수 등의 이들의 객체가 들어갈 수 있고, 마차 운전수가 자재들을 운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중 어떤 것의 객체든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의 객체가 동원되었는가에 따라 어떻게 자재들이 운반될지도 달라지는 거죠. 추상 클래스의 메소드처럼 이를 적용하는 클래스들 각각이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객체 지향의 여러 요소들을 성 건축의 비유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 인사이트가 떠오른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이것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별로 감이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해두고 이어지는 객체 지향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 이 영상의 비유들이 말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와 함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더 깊이 알아볼 거예요. 솔리드 원칙이라는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 자바, 파이썬, 웹 개발은 얄코의 제대로 파는 강좌. 책으로 배울 땐 얄코의 투머치 친절한 시리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코드 없이 비유로 설명한 지난번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솔리드 원칙에 대해 예제 코드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배우고 활용하기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객체 지향 관련 문법과 기능들을 익히는 것도 그렇지만 실무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에는 선배 선수들이 경험과 시도들을 통해 찾아내어온 최적의 호흡법, 타구 기술, 움직이는 자세 등이 교범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효율적이고 견고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5가지 지침들이 솔리드라 불리는 원칙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배우게 될 객체 지향의 다양한 패턴들도 이 원칙들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테니스 경기에도 여러 예외적인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솔리드 원칙들을 지키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적의 선택이 되지만 실무에서는 때때로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각 원칙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시리즈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이면서 OOP 관련 주요 문법과 기능들을 갖춘 언어인 자바로 예시들을 작성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된 노션 페이지에서 예제 코드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션 페이지의 예제들을 복사한 다음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원하는 언어로 쉽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자바와 같은 언어들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관련 기능들인 클래스와 객체, 메소드,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그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 모르신다면 영상의 예제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SRP,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각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클래스들을 직업에 비유했었죠. 목수는木工을 하는 일, 석공은 돌을 다루는 일, 대장장이는 도구들을 만드는 일, 이렇게 각 클래스가 한 가지 일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클래스마다 메소드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책임을 위해 여러 메소드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단, 클래스가 이들을 통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는 하나여야 한다는 뜻이죠.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칙을 위반한 코드예요. 이 유저 서비스 클래스는 혼자서 성격이 다른 3개의 일들을 수행합니다. 특정 사용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일, 가입한 사용자에게 환영 이메일을 보내는 일, 그리고 각 사용자의 활동을 로그에 기록하는 일까지 수행하죠. 이런 코드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각 클래스의 코드가 복잡해지고 이들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를 수정할 이유가 많아져요. 그것이 가진 책임의 개수만큼 말이죠. 그 책임들 중 하나를 수정하는 일이 다른 책임에 유도치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책임이 한 곳에 얽혀있기 때문에 테스트와 리팩토링도 까다로워지죠. 확장성과 유연성이 있었어도 제약이 생겨요. 이 책임들이 한데 묶여있다 보니 필요한 것만 분리해서 가져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제 SRP를 준수하여 다시 작성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서비스 하나에 몰아넣었던 새 책임을 이처럼 3개의 클래스로 분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의 이름만 보고도 각각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각각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책임을 맡은 클래스,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책임을 맡은 클래스, 사용자 관련 로깅을 책임지는 클래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는 그것이 맡은 책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만 코드를 수정하면 되고 책임별로 클래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필요에 따라 재사용하기도 용이합니다. 이처럼 각 클래스는 하나의 임무와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솔리드 원칙의 첫 번째인 SRP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OCP, 개방 폐쇄 원칙인데요. 이는 각 클래스가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하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칙 이름이 딱히 그게 말하는 바랑 연결이 안 되는데 클래스를 수정은 하지 말고 확장을 해서 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제 코드를 살펴볼게요. 요구받은 방식으로 레포트 문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클래스의 generate report 메소드는 인자로 PDF 또는 HTML이 주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if문을 실행해서 그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생성하죠. 이 예제 코드에는 각 케이스에 이처럼 한 줄의 출력 코드만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와 같이 PDF와 HTML 형식만 다루고 있지만 이후에 XML 등 다른 형식으로 문서를 생성할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바로 이 메소드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케이스들이 추가되면서 이 메소드의 코드는 보다 장황해지고 복잡해지겠죠.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존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고 이 메소드가 이미 사용되던 코드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OCP를 적용한 코드를 살펴보죠. 문서를 생성하는 기능은 이처럼 껍데기만 만들어둡니다. generate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한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메소드의 이름과 형태만 정의해두죠. 해당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클래스들이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문서를 생성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면 이처럼 해당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다른 클래스를 만들면 됩니다. 이로써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설계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LSP, 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LSP는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식은 최소한 부모가 하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갈 자리에 자식 클래스가 들어가도 적어도 부모 클래스가 기존에 하던 일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라는 부모 클래스에 난다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펭귄은 새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물려받죠. 하지만 펭귄은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부모 클래스처럼 실행하지 못해요. 부모 클래스에서는 정상 동작하던 fly가 자식 클래스에서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fly 메소드는 최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메소드가 아니라 다음 예제 코드와 같이 독립된 인터페이스로 분리해야 해요. 그래서 벌드 클래스의 자식들 중 날 수 있는 것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새는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적용했고 펭귄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코드에는 LSP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LSP를 위반하는 또 다른 유형의 예제를 살펴볼게요. 이 직사각형 클래스는 너비와 높이 속성을 갖고 있고 이들의 값을 넣는 세터 메소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 클래스는 직사각형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죠. 기하학적으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상속 구조는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사각형 클래스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는 세터 메소드들도 부모의 메소드로부터 기능을 빼는 것이 아니라 너비를 지정하면 높이도 그와 맞추는 등 오히려 기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정사각형 클래스는 직사각형 클래스와는 달리 너비와 높이를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정사각형 클래스에서는 너비를 수정하면 높이도, 높이를 수정하면 너비도 똑같이 수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직사각형의 너비와 높이를 각각 5와 4로 설정하고 면적을 구하면 20이 출력되지만 이를 정사각형으로 대체해버리면 너비를 5로 지정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16이 출력되죠. 단순히 메소드 오버라이딩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네요? 네,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LSP에 입각하여 설계하려면 이처럼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간의 부모-자식 관계를 제거하고 쉘비란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각자 별개의 클래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쉘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서로 별개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네 번째 원칙은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간단해요. 클래스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터페이스는 자격증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었죠.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굴착기까지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면 운전면허를 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쓰지도 않을 굴착기 조종법을 익혀야 할 겁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따로 있고 굴착기 면허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도 책임에 따라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이 worker 인터페이스에는 work 메소드와 it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받은 클래스에는 반드시 이 두 메소드를 구현해야 해요. 사람인 일반 직원은 이 두 메소드를 모두 수행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로봇은 식사를 하지 않죠. 그래서 로봇 직원이 도입된다면 이 it 메소드는 잉여 메소드가 돼요. 때문에 이처럼 해당 인터페이스를 워커블과 이러블 인터페이스로 구분해서 일반 직원은 두 인터페이스 모두를 로봇 직원은 워커블만 적용하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 직원은 워커블 인터페이스에 워크만 구현하면 되므로 ISP를 위반하지 않게 돼요. 마지막은 DIP, 의존성 역전 법칙입니다. DIP는 고수준 모듈이 저수준 모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죠? 바로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풍기 클래스와 스위치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위치 클래스가 내부에 선풍기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속성으로 포함하고 스위치를 켜고 끄는 메소드들을 실행하면
선풍기가 가동하거나 멈추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선풍기는 구체적인 동작을 직접 구현하기 때문에 저수준 모듈, 스위치는 이를 제어하는 추상화된 로직을 제공하므로 고수준 모듈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에서는 고수준 모듈인 스위치가 저수준 모듈인 선풍기에 의존적이에요. 스핀 스탑 메소드를 비롯한 선풍기 클래스의 코드들이 스위치 클래스 내부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소드들의 이름이나 매개 변수가 변경된다면 스위치 클래스의 실행부도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구조에서는 스위치가 선풍기 외의 다른 전자기기들을 다룰 수도 없죠. 때문에 수정된 코드에서는 켜고 끄는 메소드들이 있는 스위처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선풍기는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받아 스위처블이란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스위치는 스위처블에 속한 클래스의 객체를 속성으로 갖고 그것에 turn on, turn off 메소드를 내부에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치와 선풍기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이 스위처블 인터페이스를 거쳐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풍기의 메소드가 수정되는 것은 스위치 클래스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스위치는 선풍기뿐 아니라 스위처블을 적용한 어느 다른 클래스들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솔리드 원칙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각 원칙들이 말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배운 바를 기억해두면 앞으로 배울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 객체 지향의 주요 디자인 패턴들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자바, 파이썬, 웹 개발은 얄코에 제대로 파는 강좌. 책으로 배울 땐 얄코의 투머치 친절한 시리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ODP의 각 패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얄코.kr/노션으로 접속하시면 이와 같은 노션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얄코 단편 강의 섹션에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을 클릭하신 다음 ODP Example Codes and Material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다룰 패턴들의 목록을 보실 수 있고 각각을 클릭하시면 강의에서 사용하는 예제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들은 모두 자바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 강의는 여러분이 자바 또는 그와 비슷한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클래스, 객체, 스테리커 인스턴스,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와 같은 객체 지향 관련 개념들과 문법들을 모르신다면 이들을 간략히라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목록은 패턴들을 그것들의 종류별로 구분한 것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이와는 다른 순서로 패턴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쉬운 패턴들부터 배워나가도록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루하지 않도록 종류를 돌아가면서 패턴들을 공부하도록 기획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패턴으로 파사드 패턴을 알아볼게요. 파사드 패턴은 인터페이스 등의 문법을 몰라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알기 쉬운 패턴이에요. 파사드는 어떤 건물의 외벽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이 패턴은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과 같습니다. 이 건물의 외벽에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주는 창구가 있죠. 건물 안에는 계산대, 조리시설, 음료기계, 포장대 등 목적별로 여러 공간이 있지만 손님들은 그 내부 구조를 알 필요 없이 이 창구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처럼 파사드 패턴은 여러 요소들로 복잡하게 구성된 시스템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에요. 파사드 패턴으로 작성된 코드는 이처럼 다수의 클래스로 구성된 서브 시스템, 이들을 하나의 창구로 묶어주는 파사드 역할의 클래스, 그리고 이 파사드를 통해 기능들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온도 조절 장치, 전등, 그리고 커피 머신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각 기기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는 말 그대로 집을 특정 온도로 설정하는 기능, 전등은 켜는 기능과 끄는 기능, 커피 머신은 커피를 내리는 기능이 메소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일어날 때마다 온도를 설정하고 불을 켜고 커피를 내려요. 그러려면 이 기기들을 하나하나 직접 조작해야겠죠? 어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것들이 모두 실행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집주인은 스마트 홈 시스템을 장만합니다. 이 스마트 홈 파사드 클래스가 이 예제에서 파사드 역할을 해요. 이 스마트 홈 시스템에는 방금 이야기한 전자기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기별로 만든 클래스의 객체들을 이 파사드 안에 필드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각각을 생성자로 받아와서 해당 필드에 값으로 넣었죠. 이 시스템은 벽에
이와 같은 메소드들을 실행하는 두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웨이크업 메소드를 실행하는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기기들의 명령을 내려서 방의 온도를 22도로 맞추고 전등을 켜고 커피를 내리죠. 집을 나설 때는 리브 홈 버튼을 눌러서 온도를 18도로 맞추고 전등이 꺼지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실행부인 메인 메소드의 코드를 살펴볼까요? 이처럼 전체 코드를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이 수업에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도 조절 장치와 전등, 커피 머신의 객체들을 생성한 뒤 이들을 생성자의 인자로 넣어 스마트 홈 시스템의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스마트 홈이라는 퍼사드를 통해 간단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상 버튼을 누르는 코드에서 이 결과가, 외출 버튼을 누르는 코드에서 이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단순한 패턴이네요. 딱히 패턴이라고 배우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패턴을 가장 먼저 다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퍼사드가 사용됨으로 인해 이 메인 메소드를 작성하는 클라이언트는 이 서브 시스템 클래스들 각각 내부 구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 퍼사드에 통합되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브 시스템 사용법이 변경되더라도 이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닌 퍼사드의 코드만 그에 맞춰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의 유연성도 향상되죠.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읽는 클래스, 파일을 쓰는 클래스, 그리고 파일을 삭제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솔리드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각 책임별로 클래스를 만든 결과죠. 하지만 클라이언트로서는 이 셋을 각각 생성해서 다루는 일이 영 번거로울 거예요. 이 셋을 통합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다루는 퍼사드를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이 파일 시스템 퍼사드는 역시 방금 본 세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를 필드로 갖는데 이들을 외부에서 받아오지 않고 이처럼 생성자에서 직접 각각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시스템의 생성까지 퍼사드가 알아서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들 각각의 기능을 이처럼 아래에 세 메소드로 갖고 있죠. 파일을 읽는 메소드는 파일 리더에 속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실행하고 마찬가지로 파일을 쓰는 메소드, 지우는 메소드까지 서브 시스템의 메소드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인 메인 클래스의 코드를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 퍼사드 클래스의 객체만 생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서브 시스템의 클래스는 이 코드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퍼사드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서브 시스템의 객체들까지 직접 생성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 퍼사드의 객체만 가지고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 쓰는 명령, 지우는 명령까지 모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각 기능을 이처럼 퍼사드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OODP의 첫 패턴으로 퍼사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간단하고 쉬운 패턴이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패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패턴은 전략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특정 작업을 하는 방식들, 이른바 전략들을 열어두고 이들을 필요에 따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하는 패턴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여러 모드들을 각각 클래스로 만들고 이들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마트의 계산대에 쇼핑카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모두 계산, 체크아웃이라는 기능을 수행해요.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낼 수도 있고 카드를 쓰거나 페이팔을 통해 지불할 수도 있죠. 이 옵션들이 모두 이 체크아웃이란 메소드의 모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각각이 이 체크아웃이란 메소드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이제 이를 구현한 예제 코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먼트 스트래티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말 그대로 지불을 하기 위한 전략이죠. 아시다시피 인터페이스는 메소드의 이름과 형식만 선언할 뿐 구현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메소드는 이를 적용한 클래스에서 구현하죠.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두 클래스,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와 페이팔 페이먼트입니다. 페이먼트 스트래티지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이 두 클래스 모두 페이먼트 스트래티지라는 범주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둘 모두 페이먼트 스트래티지의 페이 메소드를 나름의 방식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 클래스들은 갖고 있는 필드의 개수와 생성자도 이와 같이 다르지만 이들의 객체들은 모두 페이먼트 스트래티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페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쇼핑카트를 살펴볼게요. 이 클래스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로 작성한 페이먼트 스트래티지를 필드로 갖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자리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두 클래스 중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필드를 언제든 다른 전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셋업 메소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체크아웃 메소드를 실행하면 현재 장착된 전략 객체의 페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전략은 실탄, 페인트탄, 고무탄 같은 여러 가지 총알들이고 이 콘텍스트라는 거는 총인 거네요. 그렇게 보는 것도 적당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세터는 총알을 끼우는 메소드가 되겠죠? 이제 이 총을 다루는 클라이언트인 메인 클래스를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총, 쇼핑카트의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하고요. 그것의 전략을 설정하는, 즉 총알을 장전하는 이 세터 메소드에 먼저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의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줍니다. 첫 번째 계산은 카드로 하는 거죠. 이 전략이 선택된 상태에서 쇼핑카트의 체크아웃 메소드로 총을 발사하면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클래스에서 구현한 페이 메소드가 실행되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수정해보죠. 다른 총알을 끼워보는 겁니다. 같은 객체에 이처럼 페이퍼 페이먼트의 객체를 생성해 넣고 다시 체크아웃 메소드를 실행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패턴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알고리즘을 별도의 캡슐로 분리함으로써 이처럼 코드 실행 중 이를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어야 한다면 또 다른 전략 클래스를 만들어 쉽게 확장할 수 있고 이들을 다른 곳에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뭐가 바뀔 때면 해당 전략만 수정하면 되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면 새로 전략을 만들면 되니까 솔리드에서 배운 개방 폐쇄 원칙을 준수하는 코드가 되겠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죠. 구조는 정확히 같고 내용만 다른 예시이니 빠르게 살펴볼게요. 주어진 문자열을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른 문자열로 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는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받아 문자열을 반환하는 컴프레스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죠. 이 두 클래스는 해당 메소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첫 번째 클래스의 컴프레스는 문자열의 각 문자가 연속되는 횟수를 기록하여 압축하고 두 번째 클래스의 컴프레스는 문자열의 각 모음을 정해진 숫자로 변환하죠. 다음 클래스에 있는 컴프레서는 이들의 객체를 담아 발사하는 컨텍스트예요. 아까 보았던 쇼핑카트와 마찬가지로 전략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가는 필드, 그것의 값을 설정하는 세터, 그리고 전략 클래스 객체의 컴프레스 메소드를 실행하는 동령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의 코드예요. 여기서는 이 문자를 방금 살펴본 두 전략을 사용하여 변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run length encoding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결과물이 반환되고 다음 전략인 simple replacement compression을 사용하면 이 문자열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알고리즘은 이후 이 전략 클래스들의 메소드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트래티지, 전략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페이스의 개념이 낯설지 않다면 이번 패턴도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정해진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실행되어야 하는 일들을 구현할 때 사용돼요. 각 단계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전체 과정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야 할 때 유용한 패턴입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생각해보죠. 전형적인 프랑스 요리는 이와 같은 코스들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고급 식당들이라면 이 순서에 따라 음식들을 내놓겠죠. 각 단계에서 내놓는 음식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르 데브르에는 샐러드가 나올 수도 있고 훈제 연어나 달팽이 요리가 나올 수도 있죠. 디저트로는 타르트가 나올 수도, 크림 브릴레나 마카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각 단계를 어떤 메뉴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 프랑스식 식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추상 클래스로 정의된 이 순서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거죠. 바로 이 템플릿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나 차 등의 뜨거운 음료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음료든 물을 끓이고 음료를 우려내고 컵에 붓고 첨가물을 추가하는 공통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와 같은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요.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이 각 메소드를 구현부 없이 선언만 할 수 있는 반면 추상 클래스는 원하는 메소드들의 구현부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을 끓이는 메소드, 음료를 우려내는 메소드, 음료를 컵에 따르는 메소드, 그리고 첨가물을 넣는 메소드가 이처럼 선언만 되어 있거나 구현까지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가 아닌 추상 클래스를 써야 하는 이유는 이 prepare recipe 메소드 때문입니다.
이 메소드는 반드시 이와 같이 구현부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 메소드가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템플릿 메소드의 역할을 해요. 여기에는 앞서 말한 메소드들이 이와 같이 순서대로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템플릿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를 구체화한 클래스들을 살펴볼까요? 이처럼 T 클래스와 Coffee 클래스가 있습니다. Beverage 클래스에서 구현하지 않은 브류 메소드와 Add Condiments 메소드만 여기서 각자의 방식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들이 해당 메소드들을 어떻게 구현하든 브류 메소드는 Boil Water 메소드 다음에 Add Condiments 메소드는 Pour in Cup 메소드 다음에 실행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코드를 살펴볼까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이로부터 확장하거나 이를 적용한 클래스들의 카테고리가 된다고 했었죠? 때문에 Beverage란 타입의 변수에 이와 같이 T와 Coffee의 객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T의 객체로부터 Prepare Recipe 메소드를 호출해 볼게요. 쉽게 예상하실 수 있듯 이 메소드들이 차례로 호출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물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객체로 실행해 보아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구현한 알고리즘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되 그 세부 과정은 각각 변경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실무적인 예제를 살펴볼게요. JSON, XML, CSV 등 각종 형식의 파일을 읽어들여 처리한 뒤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이 파일을 로드하고 올바른 형식으로 작성된 파일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이를 처리한 다음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는 메소드들이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 메소드가 템플릿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것들을 그냥 순서대로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조건문을 쓰네요? 네, 템플릿 메소드는 이런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로드한 다음 파일의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메소드의 실행 결과에 따라 나머지 두 메소드를 실행하거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두 클래스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CSV 데이터와 JSON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구현해요. 데이터가 유효한지 여부는 매개 변수로 주어진 문자열이 각각 CSV와 JSON을 포함하는가로 판단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지 집행 과정을 출력하는 코드이니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코드를 살펴보세요. 이 코드가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두 구체화된 클래스의 객체들을 만들고 템플릿 메소드인 프로세스를 호출하여 실행합니다. 인자로 넣은 데이터가 해당 객체가 나타내는 형식에 맞다면 모든 과정이 다 실행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출력되고 이처럼 JSON 데이터 프로세서에 XML 데이터를 넣었을 경우 이런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실무에서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매우 유명하고도 역시 유용한 패턴인 싱글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싱글턴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턴은 ODP 중에서 특별히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프로그램에서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할 때 필요해요. 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적 멤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클래스의 요소들, 즉 필드와 메소드들에는 인스턴스 요소와 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요소들은 클래스의 새로운 인스턴스, 즉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와 함께 생성되어 메모리의 자리를 차지해요. 하지만 정적 요소들은 만들어지는 객체의 개수와 상관없이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얄코 버거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얄코 버거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그것들의 인스턴스, 즉 객체들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이 프랜차이즈 그 자체, 각 객체는 곳곳에 있는 매장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얄코 버거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필드들 중에서 스테릭이 붙지 않은 필드는 인스턴스 필드로 각 객체, 즉 매장에 속한 데이터들입니다. 매장 위치, 점장 이름, 드라이브 스루 유무는 매장마다 있어야 하는 데이터이므로 객체의 개수만큼 만들어져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하죠. 반면 스테릭 요소들은 얄코 버거라는 프랜차이즈 그 자체에 속하는 요소들이에요. 특정 매장에 속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브랜드의 이름과 CEO의 이름처럼 말이죠.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 아니므로 스테릭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싱글턴 패턴에 왜 이 스테릭의 개념이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프로그램에는 딱 한 개만 존재해야 하는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UI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다크모드 여부처럼 말이죠. 해당 데이터는 프로그램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군데 이상에 저장되면 곤란합니다. 버튼은 다크모드인데 입력창은 화이트 모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한 화면 안에 테마 모드가 다른 요소들이 공존해서는 안 되겠죠.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다크모드란 정적 불연을 만들어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테마 설정에 다른 필드들 그리고 다른 메소드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 이처럼 이를 클래스로 만든 뒤 그 객체를 생성하여 사용하면 되겠죠. 문제는 클래스의 객체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theme 클래스의 객체는 프로그램에서 절대 둘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싱글턴입니다. 이제 싱글턴 패턴을 적용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마 클래스에는 특이하게도 이 생성자의 private 접근 제어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 클래스 코드 외부에서는 절대 이 생성자 메소드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가맹 신청을 막아놓은 프랜차이즈와 같아요. 외부에서는 절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생성자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테마 클래스는 어떻게 객체를 만들어 사용할까요? 먼저 인스턴스라는 필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정적 필드이고 자료형은 바로 이 클래스 자체인 테마인 것을 볼 수 있죠. 테마 클래스의 유일한 객체는 바로 이곳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 프랜차이즈의 유일한 매장이 들어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 즉 생성자의 호출 코드는 바로 이 getInstance라는 메소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역시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아닌 클래스 자체에서 호출하는 메소드고요. 이 메소드가 싱글턴 패턴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메소드는 먼저 이 인스턴스라는 정적 필드가 널인지 여부를 확인해요. 이것이 처음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널이겠죠? 값이 할당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생성자로 이 테마 클래스 자신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해당 필드에 할당합니다. 접근자가 프라이빗인 생성자도 이 클래스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니까요. 원래는 멀티스레딩 환경을 대비해서 싱크로나이징에 관련된 코드를 추가해야 하지만 자바 강의가 아니므로 이렇게만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이 getInstance 메소드가 한 번 호출된 이후로는 이 인스턴스 필드는 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이 메소드는 이처럼 딱 한 번만 생성되어 할당되는 인스턴스 필드를 결과로 반환합니다. 생성자가 이와 같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테마 컬러 필드의 초기값은 light이 되겠죠. 이후 해당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setTemaColor라는 세터 메소드가 사용됩니다. 즉 프로그램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테마 인스턴스의 테마 컬러 필드를 바꾸는 메소드인 거예요. 반대로 이 getTemaColor 메소드는 그 값을 접근하기 위한 getter죠. 이제 이 테마색을 필요로 하는 클래스들의 코드입니다. UI 요소들인 버튼, 입력창, 라벨이 각각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코드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부분을 위주로 코드를 살펴보아 주세요. 각 요소를 화면에 나타내는 의미의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현재의 테마 설정에서 지정된 색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작성했듯 이 테마 클래스는 싱글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적 메소드인 getInstance로 유일한 인스턴스에 접근하고 이 getter를 사용해서 테마 컬러 필드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나머지 코드들은 예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대략적으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를 살펴볼게요. 방금 보았던 버튼, 텍스트 필드, 레이블 클래스들은 싱글턴이 아니므로 이처럼 생성자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처럼 각각의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코드에서 살펴보았던 싱글턴 클래스의 값을 사용하는 바로 이 메소드죠. 이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금 살펴보았던 바로 이 부분들에서 싱글턴 객체로부터 가져온 light이라는 값이 이와 같이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값들이 모두 하나의 객체에서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확인해 볼게요. 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도 getInstance 메소드로 테마 클래스의 유일한 객체에 접근한 다음 이번에는 세터 메소드로 테마 컬러의 값을 다크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버튼과 입력창, 라벨의 객체들에서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실행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모두 light이라는 값이 문자열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싱글턴 객체의 필드 값을 수정한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모두 다크로 해당 부분이 바뀌어 출력되었죠. 즉 이 부분에서 참조되는 테마 클래스의 객체는 모두 동일한 하나의 인스턴스라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버튼의 객체를 통해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처음 호출된 이 시점, 즉 바로 이 메소드에서 테마 클래스의 get instance 메소드가 최초로 호출되었을 때 이 싱글턴 객체의 생성이 딱 한 번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그 유일한 객체가 계속 반원되어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노션 페이지의 예지 코드들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싱글턴 클래스를 사용하면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둘 이상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AI 도구를 사용해서 이 코드를 번역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싱글턴은 특히 언어마다 문법 등의 차이로 인해 작성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배운 원리와 핵심을 이해한다면 다른 언어의 코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테이트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패턴은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무언가의 상태가 각각 그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객체로 존재해요. 문을 예로 들자면 열려있는 상태와 닫혀있는 상태가 각각 클래스로 존재하는 거죠. 문에는 여는 기능과 닫는 기능이 있는데 현재의 문의 상태에 따라 이 기능들의 실행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예제 코드로 들어가 볼게요. 이처럼 스테이트라 이름 붙여진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메소드와 닫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죠. 이제 이 인터페이스들을 적용한 클로즈드 스테이트 클래스와 오픈 스테이트 클래스를 만들게요. 각각은 이름 그대로 문이 닫혀 있는 상태, 그리고 열려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오픈과 클로즈 메소드가 이처럼 각각 다르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상태마다 주어진 메소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따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클래스인 door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테이트 인터페이스에 인스턴스를 필드로 갖고 있어요. 즉, 이 closed 또는 오픈과 같은 상태가 이 문이 속성으로서 들어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closed가 초기화되어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close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므로 closed state의 close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이 메소드는 이미 이 문이 닫혀 있다는 메시지만 출력하고 끝나죠. 그러면 오픈 메소드를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door의 setState 메소드에 오픈 스테이트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인자로 넣고 실행합니다. 즉, 문의 상태를 열린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door에서 오픈과 close 메소드를 실행하면 오픈 스테이트 객체에서 구현한 바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또 문을 열려고 하면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리면 상태를 door로 closed로 바꿔주는 거죠.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할 때마다 이처럼 대상 상태의 새 객체를 생성자로 만들어 넣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열린 상태에서 닫힘으로 전환할 때는 closed의 객체를, 닫힌 상태에서 열림으로 전환할 때는 오픈의 객체를 생성하여 door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패턴을 안 썼으면은 이것들을 이프문으로 갖다다가 상태마다 구현을 했어야 됐겠네요. 맞아요. 상태들이 다양해질수록 조건문은 더더욱 복잡해졌겠죠.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door의 객체를 생성하고 오픈, 클로즈 메소드들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door가 생성되는 시점에 문의 상태는 closed로 초기화되어 있고, 이 시점에서 오픈 상태로 전환되었다가 여기서 다시 close 상태로 돌아오는 것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태에 따른 오픈과 close 메소드의 메시지들이 이와 같이 출력되죠. 이처럼 스테이트 패턴은 무언가의 상태를 그 값별로 클래스로 분리해서 이 상태들 각각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메소드들을 구현하고 필요시 스스로를 다른 상태로 전환하도록 하여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볼게요. 비디오 플레이어의 동작을 스테이트 패턴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제의 스테이트 인터페이스는 플레이와 스톱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적용한 정지, 재생 중, 일시정지 이 세 상태가 각각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지 버튼과 재생 버튼만 있는 리모컨으로 이 세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들을 사용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클래스는 이전 예제의 door 클래스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때문에 이 코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이 세 상태들에서 플레이와 스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지된 상태에서의 스톱 버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지되어 있다는 메시지만 출력함을 볼 수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상태를 플레잉으로 전환합니다. 이때부터 플레잉 스테이트의 메소드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플레잉 상태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재생 상태에서의 플레이 버튼은 예상하시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생 중에 스톱 버튼을 누르면 일단은 이처럼 일시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시정지 상태에서는 두 버튼 모두가 의미 있는 동작을 해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도로 재생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스톱을 한 번 더 누르면 완전히 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코드 역시 아까 보았던 door 예제와 같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의 생성자에 작성된 대로 첫 상태는 정지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재생 상태로 넘어가고요. 스톱을 누르면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재생 상태로 돌아간 뒤 스톱을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 상태로 다시 스톱을 누르면 완전 정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스테이트 패턴을 쓰지 않고 조건문으로 코드를 작성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전체 코드 길이가 줄어들긴 했는데 상태가 조건이 복잡해질수록 이 부분이 작성하기도 까다롭고 실수할 여지도 많아질 것 같네요. 맞아요. 짧은 코드가 항상 좋은 코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스테이트 패턴을 사용해서 객체의 상태 변화에 따른 행동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조건문 없이 가독성 있는 코드를 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댑터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